마음은 채우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우며 산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모으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왜 삶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결정 앞에서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평생 붙들고 고민한 주제는 정치나 전쟁보다도 인간의 마음과 교육 그리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의 저작 도덕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배움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이란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깨우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불을 붙여야 할 불씨다. 이 문장은 플루타르코스 사상의 핵심을 조금 더 꾸밈없이 드러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보로 가득 채워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마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배움을 경쟁처럼 여겼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정확히 외우는지가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흐름에 조용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뉴스, 영상, 글, 조언, 비교. 머릿속은 늘 바쁘지만 정작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는 이럴 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을 불씨로 본다는 것은 정답을 주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육뿐 아니라 삶 전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듯 누군가 대신 생각해줄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기준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삶을 누군가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당신의 생각으로 불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생각이 당신의 판단을 만들고 당신의 선택을 만들고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은 채우는 그릇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불씨입니다. 이 문장은 더 많이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을 믿어보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판단은 숫자로 하면 빠릅니다. 규칙으로 하면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감정을 덜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내린 판단은 종종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결정은
맞았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학자이자 사상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이론으로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다치고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백성들은 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장면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모르고 쓰면 그 제도는 칼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데 먼저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사람을 다루는 마음부터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정리한 책 목민심서는 행정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사람을 맡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묻는 기록입니다. 그는 관리를 평가할 때 능력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선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백성을 숫자로 보는 사람과 백성을 얼굴로 보는 사람은 같은 결정을 내려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문서를 보기에 앞서 사람을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상처를 먼저 살피라고 말입니다. 이 시선은 조선 시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결정을 남깁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정약용은 백성을 무조건 감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자는 사람의 삶 위에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생각과 경험, 수많은 현장과 고민 끝에 정약용은 이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백성을 맡은 자의 직분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데 있다. 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하루 판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문장을 마지막에 꺼내도 좋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았는지 결과를 먼저 보았는지 말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진나라 말기 세상은 칼과 공포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따르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방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도 아니었고 학문이 깊은 선비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술을 좋아하고 규율에 느슨한 지방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았고 법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방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혼자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전술은 한신에게 맡겼고 계책은 장량에게 들었으며 행정과 민심은
소아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천하를 얻으려는가? 유방은 검을 들고 앞장서는 장수가 아니었고 피로 법을 세우는 지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병사들과 웃었고 공을 독차지하지 않았으며 실패한 자를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패배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늘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사람의 공을 반드시 함께 나눈다. 이 태도는 사기 고조봉기에 반복적으로 묘사됩니다. 사마천은 유방을 완벽한 성인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많고 실수도 잦으며 계산적일 만큼 현실적인 인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천하를 얻은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을 쓰는데 꺼리낌이 없었고 마음을 얻는데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가 말한 사람은 필요할 때 믿어주고 공을 인정하며 실패해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유방은 백성을 억압하여 복종을 얻는 대신 백성이 스스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숫자가 적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항우는 힘으로 세상을 눌렀고 공포로 질서를 세웠으며 배신을 두려워해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항우는 전투에서 더 강했고 명분도 더 화려했지만 곁에 남은 사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이겨야 한다고 믿었지만 유방은 먼저 사람을 얻었고 그 결과 천하가 따라왔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 자가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유방의 명언은 그래서 전쟁의 말이 아니라 관계의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천하는 빼앗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성과를 얻기 전에 신뢰를 쌓고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갑니다. 유방은 처음부터 천하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천하는 이미 그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찾는 것도 너를 찾고 있다. 13세기 중동의 전쟁과 유랑, 상실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잘랄 아딘 루미. 그는 검을 든 정복자가 아니라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시인이었습니다. 루미는 어린 시절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가족과 함께 떠돌아야 했고 그 여정 끝에 지금의 터키 코냐에 정착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는가? 루미는 학자였고 신학자였지만 지식만으로는 인간의 공허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답을 책에서만 찾지 않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인생을 바꾼 존재가 바로 샴스 타브리지였습니다. 샴스와의 만남 이후 루미는 이전의 논리적인 학자에서 불꽃 같은 시인으로 변합니다. 그 변화의 기록이 바로 마스나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시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상실, 사랑과 구원을 다룬 영적 기록입니다. 그 안에서 루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는 것이
바로 너를 찾고 있다. 이 문장은 마스나비 핵심 사상입니다. 후대의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었지만 의미는 루미 자신의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은 희망을 주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불편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안정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미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는 그 삶은 왜 아직 너에게 오지 않았겠는가? 그의 답은 단순합니다. 이미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찾는 사람은 이미 사랑을 감당할 마음을 갖추고 있고, 의미를 찾는 사람은 이미 의미를 받아들일 깊이를 갖추고 있으며,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바로 너를 찾고 있다. 이 말은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진행 중인 관계를 말합니다. 루미는 인간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끌어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 상태에 따라 만남이 완성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 두드릴 사람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못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갈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길 위에 올라섰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는 것은 멈춰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명언은 우리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미 찾고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찾는 것이 바로 너를 찾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루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듯 합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단 한 문장, 우리 명언 연구소였습니다. 사랑합니다.